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88쪽, 월요일 날은 87쪽에 있는 사평여기서라는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작품들은 왜 안 배우냐면, 선생님이 먼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작품들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도가 나오고 시간이 나가면 그때 따로 이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8쪽을 펴서 88쪽에 나오는 작품도 이렇게 나오는 사평여기서라는 작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을 보면 사평여기서라는 위에 이렇게 시가 나와 있고 밑에 사평여기라는 글로 또 이렇게 뭔가 글이 나와요. 이게 왜 뭐냐 하면 곽재구라는 분이 사평여기서라는 시를 발표를 했고요. 이 작품이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어떤 80년대에 나왔어요. 한참 됐죠. 좋아했고 이 시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 당시 이 시를 읽었던 독자 중에 한 명인 임철우라는 분이 동일한 제목으로 에서는 빼고 사평역이라는 소설을 갖다가 이걸 바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사평역에서의 시라는 걸 보면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사평역이라는 소설도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시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는데 이 시를 읽고 이 소설을 같이 읽으면 굉장히 괜찮아요. 먼저 시를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설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평역에서는 긴 막차를 기다리는 어떤 간이역, 겨울의 간이역, 이게 대합실, 사람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걸 대합실이라고 부르는데 대합실의 풍경을 갖다가 이렇게 바탕으로 쓴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이 시를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아해갖고 곽재구라는 분에게 뭐 연락하긴 좀 그렇고 사평역이라는 데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무리 철도 노선을 그 당시에 이렇게 찾아보고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잘 발달이 안 돼갖고 이렇게 지도책이나 이런 걸 뭐 찾아보고 뭐 여기저기 물어보고 해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더니 사평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역이 아니라 곽재구라는 시인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그런 역이 되는 거죠. 사평이라는 지명은 있어요. 전라도에. 근데 역은 없다. 역은 없는데 거기에 역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걸 그려낸 거죠. 우리는 가끔 기차나 이런 걸 타고 멀리 이렇게 떠나는 로맨틱한 상상을 합니다. 그 당시 젊었을 때 로맨틱한 상상과 더불어서 이 시가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이 시를 읽었던 임철우라는 분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고통에 주목을 해서 로맨틱함, 선생님은 로맨틱함에 주목을 했는데 임철우라는 작가는 로맨틱함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현실에 주목을 해서 거기서 톱밥난로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던져주는 서정적인 나가 누굴까? 그 사람을 그 당시 흔하게 있었던 대학에서 군부 독재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학교를 잘린 대학에서 제적을 당한 어떤 인물, 청년을 중심으로 해갖고 소설을 쓰는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한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작가가 됐고 한 사람은 그냥 시만 읽고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임철우라는 분은 예리한 눈으로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뭔가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은 이 사평역에서는 시라는 걸 공부해보고 밑에 사평역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작품과 작품이 갖는 어떤 새로운 다른 장르로 가서 이게 이야기를 펼쳐줄 수 있는 소통적인 그런 매체 간의 소통적이고 열려있는 구조를 찾아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올해 수행평가 중에 하나도 선생님이 제시하는 시를 한 편 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행평가가 있거든요. 15점짜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
이런 걸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 과제로 이 사평역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조사해갖고 간단하게 어떤 소설인지 그걸 과제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한번 읽어 나가 볼까요?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숫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에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기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밤여늘처럼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막차를 기다리면서 있는 그 추운 이 톱밥을 집어넣은 난로가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그 대합실. 춥겠죠. 그렇죠? 그 대합실의 모습을 갖고 쓴 거죠. 나라는 존재는 지금 뭔가를 그리워하면서 톱밥을 한 줌 잡고 불빛 속에 이렇게 뿌려주면 그 불빛의 톱밥이 이렇게 타오르겠죠. 타는 모습 속에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그러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담배도 피고요. 그렇죠. 입술 담배라고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한 광주리에 사과를 들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누군가를 찾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두릅에 굴비를 들고 있는 걸로 봐서 또 누군가를 찾아가는 길이죠. 그 늦은 밤에 열차를 타고. 그렇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침을 하면서 쿨럭쿨럭 대고 있을 뿐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그 모습이 있는데 이런 속에서 나는 이 밤 저 기차를 타고 내 삶은 또 어디로 흘러갈까 이런 그 아주 로맨틱하고 약간은 좀 애수적인 그런 느낌의 시인데 이 시를 보고 그 임철우는 그 바로 데모를 하다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걸려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에게 아빠 나 학교 잘렸어 이런 말은 못하고 그저 그냥 잘 다녀 그러면서 아무도 기다릴 것 없는 자기가 잘린 대학이 있는 도시로 밤늦은 열차를 타고 쫓겨가듯 가야 하는 하나의 청년을 상상해냈고 그 청년의 관점에서 쓴 작품이 사평역이라는 아주 그 걸작 뛰어난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평역이라는 소설은 인터넷에 뒤져보면 그 소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구해서 읽기를 바라는데 그게 정 안 되면 그 지식이나 이런 데다 물어봐갖고 사평역의 줄거리, 내용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이 좀 그거라도 공부를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사평역이란 이런 소설이다라는 그런 걸 오늘 과제란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를 갖다 좀 더 우리 분석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자. 사평역에서 곽재우.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여기 막차라는 게 있죠. 자, 지금 나라는 존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막차를 기다립니다. 이 막차는 기다림의 대상이죠. 근데 기다림의 대상이 바로 뭐가 되는가? 막차라는 거죠. 그렇죠? 막차. 뭔가 어떤 삶의 절망 같은 걸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끝에 다다른 사람을 막장 인생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막장이 바로 뭐냐면 탄광청에서 석탄을 캐기 위해서 그 지하 밑쪽에 들어가서 석탄 굴착기를 들고 도달하는 그 지하의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캐내는 그 마지막 장소가 막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직업을 구할 때 이렇게 막장까지 도달해갖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갖고 나온 비유적인 표현이 막장인데 이 사람도 지금 뭔가 막차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존재죠. 그렇죠? 좀처럼 오지 않았다. 뭔가 쓸쓸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합실 밖에는 대합실은 이제 기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머무는 그런 공간을 대합실이라고 불러요. 이제 여기는 공간적 장소가 되겠죠.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눈이 쌓인다라는 걸 봐서 시간적 배경은 계절적으로 겨울이다. 겨울, 추운 계절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흰 보라 수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그치? 그러니까 유리창마다 뭐냐면 눈이 내려갖고 그게 수수꽃 모양 이렇게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대합실 바깥에 어떤 차가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 시에 나오는 그거는 그 추운 대합실, 그 바깥에는 뭔가 그 수수꽃, 눈 시린 수리꽃, 그 차가운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눈이 시릴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치? 차가운 이미지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나 어떤 이런 상황이 좀 이렇게 그 시련이고 살기가 어렵다. 이런 걸 갖다 보여줍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요거와 이제 대비돼갖고 이 톱밥 난로는 어떤 이런 추운고 안 좋은 배경에 비해서 이거는 어떤 삶에 위안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위안. 그렇죠? 위안인 존재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나머지들은 죄다 어떤 부정적인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그렇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자, 거기 대합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막차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풍요로워 보이진 않죠. 몇은 졸고 감기에 쿨럭이는 이 존재들은 그 삶의 고단함, 삶의 고단함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웠던 순간들, 따뜻했던 날들이죠. 이 톱밥은 위안을 전해주는 따뜻한 존재 아닙니까? 이 톱밥이 나에게 그리웠던 순간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며 나는 뭐가 된다?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그치? 그 순간이 좋고 따뜻함이 좋으니까 그걸 갖다 더해가기 위해서 톱밥을 던져주는 거죠. 이 톱밥 난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목재소에서 나무를 썰다 보면 톱밥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갖다 퍼다가 이렇게 난로에 채워놓고 이렇게 불을 비춰놓으면 이게 조금씩 타들어가면서 이렇게 따뜻해져요. 톱밥 난로, 톱밥을 사용하는 것이죠.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내면은 마음속이에요. 그렇죠?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그치?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손바닥을 갖다가 무슨 색깔로 표현하고 있어요? 청색이다라고 나왔는데, 이때 청색은 푸른색이니까, 맑은 색, 좋은 색,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청색은 고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얼어붙은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청색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고생들을 다 많이 했다. 삶이 힘들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 사과를 쓸 때는 그냥 광주리, 한 광주리다, 한 바가지다 이렇게 세고요. 굴비 같은 그 생선을 살 때는 두rum이라는 말을 씁니다. 두rum. 그래서 한 두rum은 12마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12마리. 두 두rum 그러면 뭐 24마리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생선, 고등어 같은 거는 손으로 표현해요. 한 손, 두 손이다. 그러면 한 손이다. 그러면 한 2마리 정도. 작은 고등어는 한 3마리 정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고등어니까. 이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기양하는 기분으로 누군가가 지금 사과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나 보지? 자,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묵묵히 삶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거죠. 모두들 알고 있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삶의 고단함 속에서 막차를 기다리면서 그 고단한 삶을 수용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선생님도 그 20살 무렵에 여행을 무작정 좋아해갖고 20살 무렵에 막 고3 때부터 여행을 막 어느 날 가고 그랬는데 20살 무렵에 20살도 안 돼갖고 그
혼자서 영등포역에서 여수까지 가는 전라선이 있었어. 전라선. 좌석 번호가 있긴 한데 한 자리에 3명이 앉는 거야. 그런 열차표를 타갖고 이제 밤기차를 이렇게 타고 여행을 하겠다라고 영등포역에서 탔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꼬박꼬박 많이 밀려들더라고. 근데 기차 안이 막 번잡하고 나중에는 선생님이 자리에 앉았는데 나중에 나이 든 분들이 오니까 그때부터 자리를 양보하잖아. 내 기차 표가 있음에도 자리를 양보하고 선생님이 이제 문간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봤는데 그 중에는 그 하얀 그 미니스커트를 입은 그런 여성도 있었고 아마 그 여성은 어디 저기 뭐 다방이나 이런 데 있는 여성이겠지? 고향에서 돈을 벌러 왔다가 그런 데서 일을 하고 다시 그 밤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기차가 이제 조치원역쯤에 갔는데 잠시 서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때 기차는 완행열차이기 때문에 갈아타고 전라선으로 가야 돼. 근데 그 갈아타는 동안에 거기 내리면 그 국수를 팔아. 그래서 국수를 한 그릇 먹고 충분히 기차 기다려요. 그걸 다시 올라탔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리가 좀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게 됐죠. 근데 그때 내 옆에는 또 혼자 지리산으로 등산을 가는 여자 대학생 누나가 있었어. 나중에 보니까 누나더라고. 근데 그 누나도 참 특이해. 그 당시 나이 때 80년대 혼자 지리산으로 밤에 등산을 간다 하고는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 누나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뭔가를 얻어먹고 이렇게 졸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이렇게 깨보니까 그 누나는 벌써 내려서 없고 그래서 지리산을 기차는 지나가면서 이제 새벽 장터에 뭐가 되는 거야. 장터에 물건을 팔러 가는 막 아줌마들이 이렇게 많이 타더라고.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거기 여수까지 가서 이렇게 했던 그런 여행들이 기억이 납니다. 쓸쓸하죠. 지금은 돈 주고 하나 그래도 못하겠어. 근데 그때는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자,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그런 여행을 하면 이제 온갖 인간 군상들을 보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그런 기차들을 타고 그런 완행열차, 밤열차 이런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게 고달파 보이고 삶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날 아침에 그 기차에 막 장터에 갔던 그 아주머니들은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그 힘들어도 뭔가 이렇게 삶을 극복하려는 그런 강한 에너지 같은 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렇지 다들 힘들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는 거죠.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오래 앓은 기침소리 청각적 이미지고요.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맛있는 게 아니라 그치? 미각적 이미지가 나오네요.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에 화음에 길을 적신다. 이 눈 내리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이 눈꽃은 여기서 나쁜 존재가 아니라 아까 그 톱밥난로처럼 사람들에게 뭔가 위안을 주는 존재로 바뀝니다.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선생님이 이 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거야. 어쩜 이렇게 표현이 아름다울까? 이거 뭐라고 말하기 힘들잖아. 응?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두 구절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런 거와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나도 태어나서 세상을 살고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이런 밤 열차처럼 또 어디로 이렇게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치?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시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이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선생님이 이게 좋더라고요. 밤열차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 밤열차는 바로 뭐가 된다?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기서 이 밤열차는 뭐가 된다? 우리의 인생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원래 호명하면은 이름을 부르며라는 뜻인데 여기는 하나하나 떠올리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그렇죠?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그렇지? 이 고단함 속에서 그 눈물을 흘리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치? 자,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자. 성격은 굉장히 좀 슬퍼요. 애상적이고, 서정적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청각적, 미각적 심상도 있고요. 시각적 심상은 아주 두드러지고, 이 감각적인 것입니다.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그에 대한 연민,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묘사가 돋보인다. 그치? 다음, 비유와 상징을 통해 주제의식을 형성하였다. 시적 화자가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본다. 이 작품을 감명을 받고 쓴 작품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밑에 있는 소설 사평역이죠. 임초르라는 분이 쓴 사평역인데 이 사평역은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구할 수가 있다. 다 읽어보면 좋은데, 그치? 읽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기 있는 부분이라도 좀 읽고 이 사평역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고 조사된 내용들을 갖다가 뭐가 된다. 그치? 오늘 선생님이 과제란을 올릴 테니까 그 과제란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한다. 뭐 사평역이란 이런 작품으로 어떤 문학적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올려보고요. 또 좀 더 이렇게 심화된 공부를 하고 자기 발전 기회로 좀 더 삼고 싶은 학생들은 이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을 찾아가고 다 읽어보세요. 읽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사평역이라는 에서라는 시를 읽고 사평역이라는 소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문학의 맛, 독서의 맛, 그 삶의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을 성장시켜 줄 겁니다. 자, 오늘 그 과제까지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좌는 예덕 선생전이라고 93쪽에 나온 그 실학자이자 문학가였던 조선 후기의 뛰어난 천재 박지원 선생의 그 소설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그 과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